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최문정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은금요강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은금요강좌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세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과 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관련 연구들과 또한 최근 2020년 BOK 경제연구 12호로 발간된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요즘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원자재를 생산하고 또 부품과 중간재를 조달하여서 최종재를 완성하기까지 이 일련의 생산 단계별 과정에 모든 부가가치 창출이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서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수출입, 국가 간 교역이 대부분 최종재 수출입 위주, 즉 소비를 위한 수출입이었다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중간재 수출입이 전 세계 교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단순 소비를 위한 최종재 교역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생산에 있어서 상호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부가가치 기준 글로벌 교역의 공급 거점과 네트워크라는 그림을 여기 제시하였는데요. 보시면 중국, 미국, 독일 등 주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미국 이렇게 여러 국가 간에 또 지역 내에서 또 지역 간에 서로 공급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여러 생산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항공기 제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잉사의 항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각 부분품과 부품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으로부터 오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각 색깔별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된 부품과 부분품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밖에 호주, 캐나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한국, 일본 등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까지도 항공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로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각 부분품들이 조달되어서 최종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반도체 생산을 들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자재가 되는 실리콘이라는 금속은 노르웨이, 브라질, 중국 등에서 생산이 되고 이 국가들로부터 생산된 실리콘이 또 영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어서 그 국가에서 웨이퍼라는 중간 단계의 제품으로 가공이 됩니다. 이 중간재가 결국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칩 제조하는 국가로 또 가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쭉 한 생산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 각 생산 단계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분업화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단순 글로벌 밸류체인, 그래서 단순 GBC, 복합 GBC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통적 교역이 대부분 최종재 소비를 위한 수출입이었다면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전통적 교역은 소비를 위한 국가 간 교역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의 와인과 영국의 의복이 서로 교역되는 이런 소비를 위한 교역이었다면, GBC에서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생산을 위한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GBC는 또 단순 GBC, 복합 GBC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국경을 한 번 통과한 경우를 단순 GB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재가 한 나라로부터 수출되어서 수입국에서 그 중간재를 사용하여서 최종재가 완성이 되어서 그 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국경을 한 번 중간재 수출이 일어나는 경우를 단순 GBC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의 예는 중국의 철강이 미국의 빌딩 건설업에 수출이 되어서 미국에서 사용돼서 최종 완성되는, 소비되는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복합 GBC 같은 경우는 국경을 2번 이상 통과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재가 수출이 되어서 그 중간재가 수입국에서 완제품으로 가공이 된 후에 최종 소비지인 또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그래서 국경을 2번 이상 통과하게 되는 경우를 복합 GB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의 예로 아이폰과 자동차를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나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부품들, 일본, 미국에서의 부품이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최종재로 가공되어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수출되는, 소비재 수출되는 형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GBC가 각 생산 단계가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생산 단계가 분업화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쭉 가치사슬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제조 부문만 생각할 제조 단계에서의 가치사슬을 원자재나 부품 생산 등을 업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조립 가공 등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흐름에 있어서 좀 더 상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자재 생산, 부품 생산, 그 이후에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립 가공. 그래서 이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조 부문에서는 그렇지만 또 서비스 단계까지 이것을 넓혀보면 또 원자재 부품 조달 이전에 R&D, 디자인, 기획 등이 더 업스트림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조립 가공하여서 최종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물류, 마케팅 등이 더 다운스트림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래프에서 보시면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그리고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단순 조립 가공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 조립 가공보다는 더 업스트림으로 가거나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을 그래서 스마일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이 수직 분업입니다. 그래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나누어져 있을 때 업스트림을 일부 국가에서 행하고 다운스트림의 생산을 또 다른 국가에서 행할 때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업이 되어 있는 것을 GBC가 이렇게 분업이 되는 것을 수직 분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좀 고부가가치 주요 기술을 요하는 부품 생산은 기술이 발달한 또 지식 집약적인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일부 선진국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운스트림의 조립 가공은 좀 더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활동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노동 집약적 생산 활동은 좀 더 저임금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이렇게 또 수직 분업이 관찰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별로 GBC 참여하는 형태가 좀 다른데요. GBC 참여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방 참여는 원자재나 부품 생산 등 좀 더 업스트림 단계에서 참여할 경우를 전방 참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간재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요 기술 부품
고부가가치 기술이 들어간 어떤 주요 부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해외 중간재로 수출한다고 할 때 전방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참여는 조립이나 가공과 같이 좀 더 다운스트림 단계, 생산 단계에 참여하는 것을 후방 참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간재를, 주요 부품들을 수입하여서 단순 조립하고 가공하는 생산 단계에 특화되어 있을 경우 후방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방 참여나 후방 참여는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를 다양한 국제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또 많은 연구자들이 측정하는 방법들을 또 고안하고 또 새로 더 정교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정의는 약간 달라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전방 참여도 그리고 후방 참여도 측정 방법은 전방 참여도는 총 생산 중에 해외 생산에 투입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으로 측정을 하고요. 후방 참여도는 총 생산 중 국내 생산에 중간 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 참여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된 것 중에 얼마만큼이 해외로 중간재로 수출되어서 해외의 생산에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포함이 되었는지 하는 비중을 말할 수 있겠고요. 후방 참여도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 중에 얼마만큼이 해외로부터 중간재가 수입되어서 해외 부가가치가 얼마나 우리나라 총 생산에 내재되어 있는지 중간 투입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 비중을 후방 참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 그래서 GBC 참여도를 측정하여서 국가별로 GBC 참여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그래프는 201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8년 한국은행 자료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싱가포르이 가장 높은 수준의 GBC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순으로 이렇게 높은 GBC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GBC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요. 저희 그 무역 통계를 보더라도 중간재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BC 참여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각국의 GBC 참여도가 전후방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지는 못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후방 GBC 참여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X축의 후방 참여도, Y축의 전방 참여도가 나와 있는데요. 45도 선을 기준으로 45도 선 위에 있을 경우 후방 참여도와 전방 참여도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위치한 점을 보면 전방 참여도가 후방 참여도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도 전방, 후방 참여도 모두 높지만 후방 참여도에 비해서 전방 참여도가 높은, 즉 중간재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쪽에 더욱 특화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이나 터키 같은 경우는 후방 참여도와 전방 참여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상당히 낮지만 보시면 전방 참여도보다는 후방 참여도가 더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45도 선에 가까이 있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전방 참여도는 매우 낮지만 후방 참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단순 조립 가공 쪽에 후방 참여, 다운스트림 생산 단계에 더욱 특화되어서 GBC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GBC 참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둔화되고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1970년대부터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197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2009년 이전까지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둔화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마다 또 데이터마다 연구자마다 약간씩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약간씩 있고 또 수치가 또 그래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각 통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BC가 상당히 약화되고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UN 보고서에서 2018년도에 발표된 것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BC 참여도 감소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반은 2000년부터 2010년 10년간의 GBC 참여도 증가율을 말하고요. 또 주황색은 그 이후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첫 번째 파란색 기둥을 보시면 11% 선진국의 경우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1% 그리고 신흥국의 경우 두 번째 파란색 바인 신흥국의 경우 약 13%의 GBC 참여도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는 이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황색 바를 보시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약 1% 그리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약 3% 수준으로 10년 이후에 17년까지 그 증가율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또 약간 연한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신흥국을 지역별로 나눈 것인데요. 신흥국에서 GBC 참여도가 떨어진 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의 경우에는 좀 그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OECD에서 발표하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 티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GBC 참여도를 살펴보았는데요. OECD 티바에서는 GBC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방 참여도는 외국의 총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의 비중, 그리고 후방 참여도는 자국의 총 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의 예를 생각해 보자면 GBC 전방 참여도는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해외 국가들의 총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하고요. GBC 후방 참여도는 우리나라의 총 수출 중에서 해외 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산출된 GBC 전후방 참여도를 지역별로 나눈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 모두 약간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그 변화 추세는 2008년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크게 감소한 이후에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이렇게 회복되어지다가 2011년 이후에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 모두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GBC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심플 GBC와 또 단순 GBC와 복합 GBC로 나눈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이 그래프는 글로벌 GDP 대비 생산 활동, 각 GBC 활동의 부가가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보시면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각각 단순 GBC와 복합 GBC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쭉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위기 시에 상당히 크게 감소하고 이후에 회복되는 듯 하다가 2011년부터 둔화되다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복합 GBC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사이에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데이터가 더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아야지 그 변화 추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17년까지만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밸류체인을 측정하는 전방, 후방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통관 기준의 수출입 데이터, 매달 혹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통관 기준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단순히 가공할 수는 없고 국가별로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중간재가 투입되고 또 얼마만큼의 중간재가 수출되었는지 그 관계를 더 세부적으로 보아야지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연관표에 따라서 이 GBC 참여도 산출을 하는 것도 좀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지만 최근까지 2017년까지 나온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GBC 참여도를 측정한 것이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국가 소득 수준별 GBC 참여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국가 소득 수준별로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GBC 참여도가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빨간색 선은 선진국, 고소득 국가인데요.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쭉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때 크게 하락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감소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이 GBC 참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그 GBC 참여도 감소가 크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을 보시면 위기 이전에 굉장히 빠르게 GBC 참여가 증가하였지만 위기 시에 크게 감소한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크게 또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간소득 국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후박 참여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BC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약화된 것을 여러 각도에서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GBC 참여가 약화되었는지 감소하였는지 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BC 약화의 원인 첫 번째는 신흥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GBC 생산 거점인 중국 등의 주요 신흥국들에서 소득과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보다는 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상당히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로 오랫동안 저임금으로 인건비 절감에 생산 효율성이 높았던 데 반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런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혹은 주요 소비지 인접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각 신흥국 내를 보면은 중국 내에서 중산층이 크게 부상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런 신흥국의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8%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약 10%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비중은 2007년의 경우 약 26%, 전체 한 26%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약 40% 가까운 38%를 차지하였고, 맥킨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5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흥국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신흥국이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경우 총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2007년에 17%였는데 2017년에는 약 9%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흥국 안에서 소득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되는 것이 GBC 참여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BC 약화된 원인 두 번째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중국 등 신흥국이 기술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예전에는 중간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조달하여서 단순 조립 가공 위주의 생산을 하였던 데 반해서 이제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주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면서 중간재도 국산화하고, 그래서 국내 생산을 위한 부품도 국내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자국 내 공급망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보시면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및 신흥국의 중간재 수입 집약도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그 수입 집약도가 2007년 이후에 약 4%포인트 감소하면서 쭉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신흥국에서도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위기 이전에 비해서 중간재 수입 집약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재 교역이 감소하면서 신흥국의 또 조립 가공 역할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 GBC 참여가 또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원인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BC가 약화된 것이 신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이 개발되고 또 이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자동화나 AI 등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품질이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고, 한편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노동 집약적인 생산 단계를 해외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서 생산하게 되는 오프쇼어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비해서 이런 자동화나 AI 등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건비 절감 요인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오프쇼어링의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라는 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오프쇼어링이라는 용어가 또 리쇼어링이라는 단어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이나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프쇼어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국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계만 남기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생산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서 생산하는, 그래서 국내로부터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스마트 팩토리를 국내에 설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굳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를 보내기보다는 이제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국내 안에서도 이런 인건비 절감을 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이런 오프쇼어링도 줄어들면서 GBC가 참여가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임금 대비 자본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봇 도입이 유리해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GBC의 저임금 노동력 의존도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신기술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로봇과 같은 자동화 어떤 자본들을 도입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오프쇼어링이나 이런 그 GBC 참여의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 등 최종 소비시장 중심으로 GBC가 약화되거나 지역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리쇼어링은 앞서 말씀드린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던 부분을 해외로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해외로 보냈던 것이 오프쇼어링이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외로 내보냈던 생산 기지를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오는, 이전하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리쇼어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 기지가 국내로 이전하는 것, 리쇼어링이라고 하고, 이것과 조금은 다르지만 니어쇼어링이라는 또 용어가 요즘에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니어쇼어링이라는 것은 주요 소비시장 근처 인접한 곳으로 생산기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주요 소비시장이라면 미국 소비시장을 위한 생산기지를 멕시코와 같이 미국에 인접한 곳에, 그렇지만 그 임금에 대해서는 좀 저임금 국가인 멕시코에 그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대한 니어쇼어링이 보통 터키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유럽에서 가까운 터키에 생산 거점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니어쇼어링도 또 일어나면서 이런 GBC가 약화되거나 또 지역화되는 이런 생산 기지를 저 멀리 저임금 국가로 보내기보다는 그 우리 시장 근처에 둠으로써 글로벌리 밸류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리전, 좀 지역화되어지는 이러한 변화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신기술 개발 도입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명이고요. 또 네 번째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BC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 심화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변화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리쇼어링, 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하는 움직임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노출 축소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공장을 아세안 국가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중국 외 지역 탈중국화하거나, 혹은 본국 혹은 소비지 인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 약화되는 원인으로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교역과 경제 성장의 관계도 약화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7년 중에 2007년까지 기간에는 세계 교역이 세계 GDP보다 훨씬 빠르게 약 2배가량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17년 기간을 보면 세계 교역과 GDP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교역과 그 경제 성장의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GBC가 약화된 것을 생각할 때 이런 GBC 약화가 또 경제 성장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지를 또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가장 단순한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한다고 할 때, 또한 국가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Y라는 생산량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자본이나 노동이 더 많을수록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자본과 노동이 더 투입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관계를 그 생산 함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생산 요소 외에 생산성이 또 높아질수록 또 생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것을 생산성으로 이렇게 표시하였는데요.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가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생산성이 또 높을수록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함수, 기본적인 생산함수를 가정했을 때 거기서 그 안에서 A라는 생산성만 따로 또 꺼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생산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GBC에 참여함으로써 생산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R&D,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이 또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산성에 GBC가 영향을 준다라는 가정으로 이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GBC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경로로 GBC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그렇다면 GBC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 가정이 아니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 그 구체적인 경로를 가지고 많은 실증 분석들이 이론 분석과 또 실증 결과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GBC는 생산 수직 분업과 옵쇼어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인데요. 앞서 수직 분업과 옵쇼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즉 자국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부 생산 공정에만 특화하고 국내 생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단계,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본 집약적인 생산 단계, 주요 부품, 생산 등 또 디자인, 기획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단순 노동 집약적인 생산 단계는 저임금 국가로 오프쇼어링 하면서 국가 간의 선진국과 저임국가 간의 이런 수직 분업을 통해서 전체 그 생산 단계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BC를 통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은 전체 생산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설명은 대표적으로 그로스만 앤 로스 핸드버그 2008년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GBC 전방 참여 그리고 후방 참여 모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분업과 오프쇼링을 통해서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GBC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생산성 향상 경로를 살펴보면 두 번째로는 GBC를 통해서 수입 중간재를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즉 국산 중간재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비용이 낮은 수입 중간재를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중간재를 수입함으로써 국산 중간재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중간재를 선택 가능해지면서 여기서도 또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아미티 앤 코닝스 2007년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이런 중간재를 수입해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다양한 이론 그리고 실증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결국 GBC 전방 참여에 대한 설명보다는 후방 참여를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또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식 전파라는 경로로 GBC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이 GBC를 구축하면서 또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생산기지를 이렇게 구축하면서 그 지역 안에 그 신흥국 내에 주변에 같은 산업 내에 많은 그 자국 기업들이 그 지식 전파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이러한 지식 전파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GBC가 어떻게 경제성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연구들과 이런 설명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GBC에 대한 선행 관련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다단계 생산, 멀티스테이지 프로덕션과 수직 분업, vertical specialization 개념이 국제무역 연구에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멜세로 2001년 연구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한 국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후에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을 수직 분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복합 GBC에 딱 맞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 허멜세롤 연구에서는 14개 국가의 투입 산출표를 활용하여서 수직 분업의 지표를 산출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되게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각국의 이런 수직 분업 지표는 여기서는 산업별 총 산출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을 구한 후에 이것을 각국의 수출량을 곱해서 각 산업에서의 그 지표를 다 합산하는 식으로 각국의 수직 분업 지표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4개 국가의 총 수출 중 약 21%가 수직 분업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을 밝혔고요. 70년부터 90년 중에 수직 분업이 약 30% 증가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다양한 방식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국가별 또 산업별 참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그 이후 다양하게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프만 에롤 2014년, 왕 에롤 2017년 연구 등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 국제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그 총 생산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를 어떻게 분해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모형 연구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 발드웬 베너버스 2013년 연구를 시작으로 안트라스 교수의 다양한 또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 국가의 생산을 이렇게 분산시킬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형 연구들이 좀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을 약간 또 다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의 특징과 그 영향을 연구하는 실증 분석들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또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연구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교수님과 공저자들이 2019년도에 BOK 경제연구로 발간한 연구에서는 GBC 참여도 그리고 또 참여 위치, 여기서 참여 위치라는 것은 얼마나 업스트림에서 참여하는지, 얼마나 다운스트림에서 참여하는지를 말하는데요. GBC 참여도와 참여 위치에 위치가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1년 61개국에 대한 OECD 티바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분석하셨는데요. 분석한 결과 GBC 전방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GBC 참여 위치가 높을수록 즉 업스트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어떤 업스트림에서 참여할수록 이런 수출 비중 단순 총 수출액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더 세부적으로는 산업별로 근데 이 전방 참여도의 영향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BOK 경제연구 2019년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2016년에 KDI 정성훈 박사님께서 수행하신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BC 참여도가 제조업 부가가치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에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하여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 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낮아졌지만 외국으로의 중간재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GBC 참여도는 높아졌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GBC 참여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 고용이 어떻게 또 그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결과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행한 2020년 워킹 페이퍼 BOK 경제연구 12호 연구에서 가장 이렇게 주요 키페이퍼로 삼았던 왕 에롤 2017년 연구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에 단순 GBC 그리고 복합 GBC를 총 생산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굉장히 정교한 방법으로 이것을 국가 그리고 산업별로 분해한 이후에 그렇다면 국가별 GBC 전후방 참여도가 국가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추정하였습니다. 그것을 기간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는데요. 2000년부터 2008년 그리고 위기 이후 직후 2010년, 2011년 기간에는 GBC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높아지는 효과를 유의하게 발견하였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오히려 그 GBC 참여도가 높을수록 국가별 그 부가가치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2012년 이후에는 GBC 참여도가 국가별 부가가치에 미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선진국의 경우에 이러한 영향이 조금 더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다양하게 참고하여서 2020년 BOK 경제연구 12호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43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간 제공되는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패널 모형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전후방 참여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각국이 GBC 전후방 참여를 할 때 선진국에 대해서 GBC 참여를 할 때와 각국이 개도국에 대해서 GBC 전후방 참여를 할 때 영향이 어떤지를 좀 나누어서 보았고요.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GBC 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GBC 참여도를 측정할 때 국제 산업 연관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 그 산업 연관표, 투입 산출표의 구조가 어떤지 간략하게 여기 도식화해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국가가 3개 있고 산업이 3개 있는 경우, 아주 심플한 경우를 가지고 그 산업 연관표 구조를 그려보았는데요. 보시면 왼쪽 매트릭스는 중간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 간 또 산업 간 투입 산출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에서는 한 국가의 각 산업의 산출이 자국 및 상대국의 중간 투입과 최종 수요로 배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국가의 각 산업에서의 생산이 상대 어느 국가의 어느 산업으로 중간 투입이 되는지와 또 어느 국가의 최종 수요로 귀착이 되는지가 쭉 이렇게 각 행에 나타나 있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는 총산출이 나타나게 되고요. 각 열을 보시면 한 국가의 각 산업이 생산을 위해서 자국 혹은 또 상대국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얼만큼의 중간 이제를 수입하고 또 투입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과 열을 보시면 각 행에서는 한 국가의 산업별 생산 중 중간재로 얼마만큼이 어느 나라로 어느 산업으로 수출됐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각 열을 보면은 한 국가의 산업별 생산을 위해서 해외로부터 어느 국가로부터 어느 산업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중간재를 수입해 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투입 산출표는 여러 나라의 여러 산업별로 그 투입 산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는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각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1개의 선진국 그리고 12개의 신흥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국의 GBC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를 좀 간단하게 산출해 보았는데요. 각국의 산업별 총 산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의 가중 평균을 전방 참여도로 정의하고 후방 참여도는 각국의 산업별 총 산출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의 가중 평균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가 각국의 실질 GDP 증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와 같은 실증 분석 모형을 세워서 분석하였는데요. 여기서 종속 변수, 즉 Y, 그 P 설명 변수는 각국의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로 오른쪽에는 각국의 GBC 전방 참여도 FP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후방 참여도 BP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를 주요 설명 변수로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각국의 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자본 증가율, 인구 증가율, 그리고 R&D 지출, 실질 이자율, 실질 실효 환율 등의 변수를 함께 포함시켜서 그 영향을 통제하였고요. 그 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또 통제하기 위해서 시계열 추세선과 각국의 시간 불변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인은 고정유가 더미를 통제하였습니다.
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엡실론 오차항은 국가 내의 그 시계열, 시간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여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런 실증 분석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2000년부터 2014년간 43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하였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영향을 차별화하여 보기 위해서 그 기간을 2000년부터 2009년 그리고 또 2010년부터 14년으로 또 나누어서 전체 기간과 함께 또 세부적으로 둘로 나눈 기간을 분석하여서 비교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지 않고 전체 국가에 대해서 한 분석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GBC 전방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였고요. 후방 참여도의 영향은 전후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전체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더 특히 두드러지게 발견한 결과는 제조업의 GBC 전방 참여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위기 이후에 더 유의하게 나타났고 또 각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함으로써 GBC 전방 참여를 하는 것이 각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위기 이후에 더 유의하고 크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이나 선진국에 대한 GBC 참여도 효과는 위기 이후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면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방 참여의 경제 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즉 GBC에서 소재 혹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업스트림 생산 단계를 선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GBC 전방 참여의 경제성장 효과가 위기 이후에 더욱 강하게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 생산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형태로 GBC 전방 참여를 할 때 그것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오늘 준비한 하는 금요 강좌는 모두 마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라든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BOK 경제연구 12호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 모두 거기 참고 문헌에 제시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저자 이름이나 연도를 보시고 어떤 연구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 BOK 경제연구 12호를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혹은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